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와우! 목요일은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우! 네. 와우. 와우. 네. 이렇게 즐겁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웃으니까 행복해지죠. 명언이네요. 네, 제가 한 명언은 아니에요. 한번 웃어볼까요? 소문만 보면.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서도 웃고 계세요. 너무 즐겁죠. 아마 다들 지금 표정이 굳어 있네요. 굳어 있어요. 지금 다 웃고 있어요. 청취하시고 버스에 타시는 네.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서로 웃느냐고. 지금 바깥에서는 예. 배승이만 잘해라. 버스에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막 웃어보세요. 와우. 너무 즐겁지 버스 않으세요? 안에서 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손을 버스 드시지 말고 한 손은 꽉 잡으시고. 네. 그죠? 네. 그렇죠. 와우.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거 방송 사고죠? 아닙니다. 근데 자자입니다. 자자 이거는.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이 여론조사 전문가세요. 네. 원전 세일즈 외교 긍정평가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반사 이익일까요? 소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원전 순방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 지난주 너무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많이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지지층 일부가 좀 결집한 흐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에서도 좀 지지층 복원을 위해서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뭐 수도권 청년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책임 당원 이름을 뭐 주인 당원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좀 떨어져 나간 이탈하고 있는 이 지지층을 좀 복원하는 작업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이 지지율의 연동성은 좀 크지 그래요? 않다. 네, 그렇게 보시고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 그래도 일단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네. 반등을 했다는 이게 또 이제 명절 추석 명절 직후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유무선 자동답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네. 30.3%로 직전 조사보다는 3.3%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면은 뭐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는 아직은 좀 이제 섣부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네. 주, 다음 주 한 주 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도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는 거는 앞으로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의정 갈등이라든지 또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일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고비는 조금 그래도 지금 벗어났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반등이냐 네. 아니면 또 기술적인 반등에 거치느냐 네. 이게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요. 10대, 2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렇죠. 예. 네. 서울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 부울경 지역. 예, 왜 그럴까요? 지역별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 상승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지지층 일부가 또 약간 올라가는 흐름도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트렌드가 이상한 게 또 대구 경북 지역은 그만큼 수준으로 9.2%포인트 정도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조사가 이게 정당 지지율도 제가 좀 지역별 분포나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약간 튀인 느낌도 좀 있어요. 살짝.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조금 그런 아니, 느낌이 명절 있어서. 직후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사람들이 다 이제 디스키는 그런 시간이니까 집에 갔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었는데 네. 정당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체 지지율은 낮을지라도 민주당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나 이런 경우에는 예. 조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도 가능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하니까요.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저희가 다 분석이 되네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찬 회동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발언 기회가 없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상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대화를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어두컴컴하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밤에 찍으니까 어두컴컴하죠. 아니 근데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밤에 찍었냐? 왜 밤에 찍어도 환하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외에서 했어요 행사를. 야외니까 실내에서는. 어둡죠. 그러니까는 그것부터가 저는 이 기획 자체가 이 이제 여당 지도부들을 만찬을 한 기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끝나고 나서 뒷말이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이 만찬 자체의 그 의미가 퇴색됐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이 이 이제 지금 약간의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후속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터진 게 바로 이 만찬에 대한 어떤 또 이견입니다. 당내에 이게 다시 여론을 다시 또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악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악재다. 네.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근데 뭐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어떤 형식을 고집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테고 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로서 지금 받는 당 대표로서의 압박이 있겠죠. 예. 빨리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 절충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의료계의 갈등은 좀 해결해야 된다. 네. 그 중에서도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야당과 어떻게 이 특검법 관련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네. 성과를 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은 나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라면서 이제 좀 더 유난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유난 협력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를 고집할까 저는 분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네.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라도 같이 만나서 그러면 회의합시다라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제안도 했던 걸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들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야기 나오면 무슨 이야기 할지 뻔히 알고 해결책을 당장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부터 먼저 하고 그건 좀 뭐 생각 좀 합시다라는 건데 자꾸 이제 독대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싱을 해야 돼요. 점진적 싱크로. 그러니까 조금씩 좁혀 들어가야 되지 바로 삿바 잡자마자 넘어뜨리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화들짝 놀래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삿발을 잡으려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저한테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데 이거.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드리는 거죠. 제 삿발은 생각에는- 둘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배 소장님 분석에 따르면은 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이거를 이게 예단을 하신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걸 갖고 와서 뭔가를 지금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라고 예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자꾸 언론에다가 독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 20분 전에 갔잖아요. 티타임을 통해서 독대 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만들지 못한 거는 어느 쪽 책임이냐? 이건 대통령실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또 대통령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당의 대표가 왔고 그 전에 지금 의정 갈등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묘책을 갖고 지금 들어가서 뵙겠다 이거예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이런 출구 전략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대표가 왔을 때 뭐 대통령 일정이 있어도 곧 한 10분 정도, 5분 정도의 티타임은 만들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서로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만들어주고 이거를 쌩깐다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좀 무시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재독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약간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독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쎄, 전화하면 되잖아요.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전화로도 피 철철 흘리면서 귀에 피 철철 나오면서까지 서로 2시간 3시간 통화하면 되잖아요. 네. 막 손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막 귀가 막 휴대폰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까. 근데 아까 이제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 이현영 소장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라는 예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여론과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다는 데 부분에서 불편해서 되겠느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또 네. 국민 눈높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또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의정 갈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자꾸만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시계는 굉장히 빨리 가요. 째깍째깍째깍. 이재명 대표 시계는 이보다는 느리게 가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는 더 느리게 가죠. 왜냐하면 2년 7개월 가까이 지금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내용을 먼저 더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분은 밀고 가더라도 대통령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도. 근데 좀 당장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서 독대를 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독대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그게 더 지금 해결책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하고가는 상반된 결론인데요.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인데 이 수심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반성적 차원에서 보완적 제도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권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꼭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최재형 목사 쪽하고 김건희 여사 쪽 지금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검찰은 이거 최재형 목사만 기소 처리한다라는 거는 바로 최재형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수사까지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계속 시간을 끌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좀 검찰의 결론은 물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만 네.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사안에 다해서 다 열렸거든요. 그리고 전혀 겹치는 멤버가 없어요. 이 수사심의위원으로 네. 이게 무작위로 이제 그렇죠. 이 지정이 돼서 구성이 되는 것인데 먼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열렸던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였고 이번에는 기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점이 달라요. 이번에 이제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것은 최재형 목사가 청탁의 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법 규정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왜 저러느냐. 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법이라는 잣대를 일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왜? 계속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끊임없이 법적으로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오늘 이제 데이터 전문가로서 우리 아침 방송에 나온 거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법적인 문제일까? 그 부분도 전혀 아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성희 변호사도 법조인이니까 저는 더 중요한 건 여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 어떤 논란을 계속 좀 끊어내거나 이걸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든 또는 국민의힘이든 더 필요하다라는. 그 최재형 목사 수심위가 굉장히 밤 늦게 나왔어요 결론이.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처음에 이제 그 불기소가 나왔던 그 수심위에서는 최재형 목사를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받아들여가지고 논쟁이 됐었다면 그 결론이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는 사안이고 그리고 재밌는 게 최재형 목사의 그 기소 불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뭐 주거 침해라든지 뭐 스토커 이런 부분은 또 다 불기소로 지금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같은 청탁금지법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그 수심위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검찰의 입장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검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또 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거 아니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녹취록이니 뭐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이제 팩트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은 또 야당의 공세나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네. 쪽에서는 분명히 검찰의 봐주기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8대 7로 결론이 났거든요. 15명 중에서 8명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 또는 7명은 또 아니다. 이게 8대 7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이게 뭐 이 갑론을박 의견이 좀 갈리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민하게 평가가 나올 건데 저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지금 핵심이냐? 아니다. 이따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공천 개입 이야기 의혹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여론상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현상인 거죠. 아, 그래 아무튼 뭐 왜 처음부터 명품 가방을 주러 갔을까? 네네. 예, 그 뭐 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찍은 것 자체 그런 몰카 공작이어서 처음에는 보도가 안 됐던 상황인데 이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해결이 나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예,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 이제 예. 이번에 저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말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결과적으로는 이 여사의 행보 또 그다음에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제2부속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여당 야당 모두가 원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뭐 한 평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용상 대통령에서 내 한 평에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서라도 저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하라.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빨리 하고 두 번째는 일정 관리예요. 예. 메시지 관리.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를 매우 정교하게 누군가는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김건희 여사와 의견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정교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지금 이 원로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고언은 정말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윤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에 대한 그 내용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과를 하든지 일단 대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든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든지 사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사과 없이 이대로 그냥 간다? 제가 보기에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온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여야가 열어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 후에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온 법안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숫자가 이제 108명이니까 이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일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탈할 것이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찬성 그렇죠. 의견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뭐 한두 명 정도의 이탈은 혹여 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게 재의결 처리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최해병 특검법도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또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도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이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을 해버리면 대통령과 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실상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분열, 분당, 뭐 분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재의결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여기 지금 민생 법안하고 비쟁점 법안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딥페이크법 같은 경우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쟁점 법안이라는 게 약간 정쟁화되어 있는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저기 배 소장님처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민생 법안들은 일부는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국정 거부예요. 자칫 잘못하면 국회도 지금 계속 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법안 등은 네. 처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네. 그게 낫겠죠? 네. 네. 조국 혁신당이 무섭게 올라가나 봅니다. 민주당에서도요 사활을 걸고 지금 전남 영광 곡성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에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네네. 지도부까지 나섰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보궐 있는 곳이 좀 민주당이 이렇게 호남 지역도 있지만 또 민주당 세가 약한 부산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예. 강화라든지 도 있는데 지금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하고 불이 붙었는데 네. 곡성보다는 영광 쪽에서 불이 붙었어요. 네. 여기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 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지지율을 상당히 절대 얘기하면 돼. 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후보를 이쪽으로 끌어오면 조국 혁신단 쪽 끌어오면 이제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광이 예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활동하던 지역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도 이쪽에서 한석을 가져와서 호남 교두보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리얼미터 오늘 아까 예. 그거는 말해도 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52.1, 조국 혁신당이 16점이에요. 정당 예. 지지율은. 예. 그래서 조금 상황을 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영광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생각나네요. 네. 제가 이낙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영광의 결과가 영광의 정당이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후보자보다는 대리전이에요. 대리전이다. 말 그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민주당이죠 이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 고마 치아프라마 영광은 우리다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싸움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호남 여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11월 위기설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도 다른 여론보다도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호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호남 여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호남 여론이 지금 부산에도 재보궐선거가 있고 강화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렇죠. 주목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영광이 가장 영광의 예. 지금 선거구가 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광이 영광굴비의 영광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또 굴비가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보리굴비.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명의 후보 중에 이 단일화가 사실은 경선을 시켜줘서 이렇게 승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그걸 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당직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상한물이나 뭐 기득권 정당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게 또 사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흐름은 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당 지지율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득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글쎄요, 이제 영광에서 지금 영광에서 일단 치열한 것으로 우리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호남은 민주당을 밀어줘야 그럴까요? 정권의 대항 능력이 더 생기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 결집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조국 대표는 새로운 기대를 달라. 역시 억수로 희망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른바 지난 이 총선 때에 이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앞섰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가 얼마나 먹히느냐. 네. 전 투표율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 전문가이십니다. 예.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 소장님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